11 본방송으로 넘어왔습니다.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요즘 뭐 대외적인 활동이 워낙에 왕성하시더군요. 네, 뭐 어제는 최재형 목사님하고 국회 정론관에서 그 천공과 그리고 김건희 관련된 후속 기자회견 함께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네. 오늘 저희가 얘기 나눠볼 사안도 마찬가지로 이제 박영선 위원장께서 주시하셨던 사안이고, 저도 사실은 어제 그 저희 11 시간에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된 방심위의 MBC 중징계 건 잠깐 얘기하긴 했는데 오늘은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심위가 현재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좀 뭐랄까 이런 표현이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거의 막장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방송통신위원회랑 마찬가지로 합의제 기구로 둔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정부 부처 산하 기관장의 행정부처로 단독 부처로 했으면 뭐 처장이나 총장이나 아니면 뭐 차관급의 어느 지위로 해서 일방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했겠죠. 그런데 합의제 기구로 둔 것은 여야의 쟁점 그리고 집권당 중심의 보도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부처로 만든 곳이 아니라 합의제 기구로 둔 겁니다. 독립기구로. 그렇죠. 그래서 독립기구로 둔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건데 그 근본의 이유인데 근본의 이유 자체를 지금 훼손당하고 있는 거죠. 여당 심의위원들만의 단독 결정이고 그리고 직전에 있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들을 전원 교체해서 정권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낙하산으로 내리꽂고 내리꽂아서 하는 것들이 결국 이제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그 출발인데 그 결과가 이렇게 또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해외에서 했던 처신 발언에 대한 보도, 정치 권력에 대한 건강한 감시 보도조차도 이렇게 행정부처의 일환으로 거의 정권의 호위무사처럼 검찰의 하나의 언론말 검찰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이른바 이제 뿌리가 잘못됐다면 열매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즉 법적 제도적으로 방심위의 그 인적 구성 자체가 전혀 어떤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 MBC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타 언론사들 뭐 MBC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내용 들어가 보면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돼서 뭐 아무튼 인용 보도를 했던 곳들조차도 이제 뭐 징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YTN, OBS, JTBC 등등이 이제 징계를 먹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징계가 언젠가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즉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이 징계를 당한 언론사들 입장에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징계가 철회될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 징계는 법적으로도 과거 관례로도 타당치 않는 게 1심, 1심 판결에서조차 정확하게 이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이게 정확하게 판결을 안 내린 거거든요. 파악할 수 없다라는 게 판결이에요. 그런데 이걸 갖고 그리고 앞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일 텐데 미리 이 중징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최종 대법 선고 이후로 확정 판결 이후로 징계를 해야 맞거든요. 전례도 없는 방심위의 1심만의 지금 결정이고 1심에서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라는 게 사실은 드러났고 1심의 결과는 이 XX 욕설을 한 것은 맞다. 이 새끼라고 한 건 맞는데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대통령이 밝히지 않으면 모른다 이거 아닙니까? 그게 판결의 진상의 결과인데 그걸 갖고 잘못 보도했다라고 단정하고 지금 법원보다 먼저 지금 방심위가 이런 중징계를 한다는 거는 옳건이고요. 그리고 이후로 법적으로도 지금 완벽한 구조가 아닌 여당 추천위원 둘만의 결정이어서 위법 부당한 행위들을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 이 보도를 그러니까 바이든 날리면과 관련된 방심위의 MBC 중징계 보도에 대해서도 타 언론사가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보도 현황이 어떤지 위원장께서 이제 가져와 주셔가지고요. 보여주겠습니까? 그 MBC 중징계, MBC 과징금이라는 이슈가 왜 언론사에는
엄청나게 큰 이슈입니다. 예, 예. 과징금이라는 엄청난 징계는 사실은 제어가 예. 과정에 예.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중징계인데요. 나중에 이제 방송사들이 네. 인허가권, 제어가를 방심위로부터 받는데 감점 요인이 아주 크게 작용할 네. 수 있는 사안이라는 말씀이시죠. 큰 감점 요인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언론계에 있어서는 가장 큰 빅이슈입니다. 예. 빅이슈이고 한두 언론사가 아니라 여러 언론사가 예. 당시 바이든 날리면으로 보도했던 모든 대한민국의 언론이 1,500건 이상 당일날 보도가 쏟아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MBC만의 보도가 아닙니다. 예. 모두가 보도를 다 했고 예. 그 보도를 한 이유는 대통령실에서 마땅하게 해명도 안 한 채로 시간을 예. 계속 딜레이하면서 예. 늦게 해명을 했죠. 그래서 모두가 다 보도했던 내용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예. MBC는 이틀간 5건 보도를 했고요. YTN 5건. YTN도 지금 중징계는 그렇죠, 아니지만 그렇죠. 징계를 받았거든요. 예. 그다음 경향신문 5건. 그런데 문제는 KBS도 당시 보도를 했고 사과 방송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처분의 공고 형태로 예. 오히려 칭찬까지 받아가며 예. 공고 형태가 됐고 나머지들도 행정처분을 받았는데 KBS 대한민국의 언론사에 이렇게 큰 과징금 결정이 있었음에도 보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SBS도 이거에 예. 대해 언급조차를 하지 않았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언론이 그 언론 보도의 문제에 대해서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는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예. 불완결한 인원과 그리고 법원에서의 최종 판결도 아닌 상황에서의 예. 이거는 사실은 테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MBC에서는. 예. 예. MBC 보도를 죽이기 위한 테러 행위에 대해 나머지 언론들이 이렇게 보도하지 않고 있는 것은 예. 저는 정말 숨죽여 이렇게 그 비겁한 예. 모습들을 언론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 근데 싶습니다. 이게 뭐 재밌다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긴 하지만 좀 SBS는 지금 KBS하고 SBS가 그 이제 위원장님 그 아무튼 모니터링한 시점으로 보도를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KBS는 뭐 그렇다고 치고요. 지금 이제 누구의 방송인지는 대충 네, 다들 아시니까. SBS는 왜 보도를 안 했을까요? 조금 궁금하긴 한데 왜 그랬을까요? 추측의 영역이긴 합니다. 왜 그랬을까? 이거 보도해봐야 우리한테 유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SBS도 사실은 공고를 받았거든요. KBS, SBS, TV조선, MBN은 공고로 받았는데 예. 이거를 그냥 수용하겠다. 그런데 이게 보도 가치가 그만큼 없는 건가? 근데 국민들은 바이든 날리면으로 전 국민 특기 테스트를 예. 다 했고 전 국민적으로 이게 대한민국 국격과 대통령의 이 참 조롱거리가 될 만큼 예. 참 참담하고 슬펐던 부끄러웠던 예. 발언이어서 예. 다 기억을 하는데 이거 이후로 사후에 언론사에 대한 이 방심위의 무자비한 예. 이 폭거를 보도하지 않는 거, 예. 그러니까 알아서 기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저는 예. 비춰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 권고를 받은 곳은 그러니까 다행이다. 거의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다행이다. 우리 네, 그러면 네. 이거 굳이 보도해봐야 긁어부스럼 되니까 뭐 NC, ND 하자.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가장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아예 보도 자체를 하지 말자라는 어떤 그런 결정이 내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정도로. 예. 이에 비해 어쨌든 YTN과 MBC는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 있는 과잉 자의적으로 징계를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후로 권력감이 하지 말라는 건가, 정권 비판, 언론의 기능을 지금 통제, 탄압, 대테러를 지금 방통심의위원회가 하고 있다라는 형태로 지금 MBC와 경향신문은 보도를 하고 있고 YTN은 그나마 좀 드라이하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방통위나 방심위나 지금 이번 정부 들어서 너무 뭐 문제가 심각하고 합의제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건 사실상 불법적 운영이라는 지적들이 워낙에 이제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기형적인 구조화에서 내려지는 결정을 과연 우리 실제 그 당하는 언론사도 그렇습니다만 실제 이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여론은 어떤지 감안을 해야 될 텐데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변화들이 생겨나면 이제 이런 구조 자체가 또 바뀔 수 있는지 뭐 국회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을 텐데 국회 차원에서 사실은 이 언론에 대한 장악 과정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특별조사,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방송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런 폭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특검과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어쨌든 자기들이 민원을 받아서 본인들이 처분을 하는 기구인데 본인의 친인척을 다 동원해서 민원 공작을 한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주를 잘해요. 왜 이렇게 민원 사주가 있었어요. 그죠? 민원을 해서 국기문란 총선 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런 보도를 하게 했다라고 정치 공작이다라고까지 하면서 민원을 지금 심의를 자기 가족들 지인들을 동원해서 심의를 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또 징계 처분을 했단 말이에요. 중징계 처분을 했습니다. 그때도 MBC에 대해서 그때도 중징계 처분이 됐었는데 중징계 처분을 한 것 자체가 이해충돌법 방지의 당사자이고요. 그리고 직권남용입니다. 공무원들을 이유 없이 그런 일을 하도록 동원을 했고 거부했거든요. 내부 직원들이 구성원들이 거부했고 그리고 이해충돌법 방지로 내부 공익신고를 했어요. 권익위원회에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고 그리고 부당하게 이거를 심의할 수 있게끔 했던 류일임의 행태에 대해 류일임은 사실은 당장 수사받아야 할 수사 대상자입니다. 수사 대상자가 본인이 여전히 또 MBC 바이든 날리면에 대해 또 법원의 처분이 최종 처분이 아닌 상황에서도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은 뭐 대통령 여사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모든 정부 산하 기구들이 법 위에서 정말 언론 장악을 위해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언론개혁위원장께서 더 열심히 이제 주시를 해주시고 대중께 알려주셔야 될 텐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도 뭐 이 자리에서 연일 밝혔습니다만 방통위와 방심위가 이렇게 운영되는 거 저 태어나서 처음 봤고요. 진짜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MB 시절에도 이러진 않았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사실 맞거든요. 합의제 기구에서 합의제의 야당, 여당, 추천, 몫의 여야의 이거는 국민적 균형 감각을 위해 그렇습니다. 아니면 정부 부처 하나로 만들었겠죠. 정부 단독 부처가 아닌 합의제 기구로 하는 것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정치적인 정당성, 정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기구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 대한 방송의 공정성은 특정 정당의 전파 홍보 방송으로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감시, 견제, 비판을 하도록 하기 위한 그거를 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만든 기구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완전 무력화시키고 여당 중심으로 대통령의 가장 친한 특수통 검사 선배 앉혀놓고 방송위원회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도 여야 몫이 다 완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당 몫만 2명이서 YTN 매각을 결정했어요. 한 언론사의 생존권을 건 공적으로 전파라는 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시장의 마켓처럼 운영되는 게 아니거든요. 허가받은 일부의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지형의 순서에 맞게 그러니까 권한을 준 것은 마음대로 이렇게 팔고 매각하고 자본의 이익 그리고 정권의 이해에 따라 막 팔 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방송위원회 위원 2명이서 대통령의 여당 추천 목이 이런 결정을 한다? 이것도 저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보여지는데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의 보도에 대한 문제 제기들을 여당 몫으로만 이렇게 결정하고 중징계하고 과징금 처분해서 이후로 인허가 과정에 이후로 허가 취소하겠다라는 목적이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군사 독재 시절에도 이러지 않았고 전두환 노태우 때도 이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MB 때 가까이에는 MB 때도 이렇게까지 무도하게 무법천지의 세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은 지금 약간 미치광이가 칼 들고 막 이렇게 양손에 칼을 들고 휘두르고 있는데 이거를 누구를 죽이는지도 모르게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 표현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말할 권리 그리고 기자들은 질문할 권리를 다 훼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법적, 제도적으로 절차적 정당성도 이미 뭐 이제 땅바닥에 내려놓고 항상 뭔가 이제 공정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2년간 이제 언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탄압에 가까운 행위를 벌이고 있는데 아마 그냥 별 관심 없이 하루하루를 먹고 사는데 이제 바빠서 저희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시를 못하면 도대체 언론 쪽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언론 장악 뭐 시즌 1, 2 이렇게 나눌 수는 있겠지만 그간 이런 행태는 저희가 사실 본 적이 없어서 이런 합의제 기구를 완전히 망쳐놓고 여기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언론사의 재갈을 물린다. 이런 것들은 향후에 아마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후로의 이제 총선 이후로의 민주당을 포함한 제 야당들은 어쨌든 이 언론 장악,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에 대해서는 낱낱이 진상 규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위법한 행위들을 한 자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과거 권력에 취해 있을 때 과거 뭐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지만 블랙리스트 작성했던 사람들 화이트리스트 해서 뭐 보수단체 키워서 집회하게 하고 했던 다 처단 받았습니다. 다 처벌 받았고요. 다 유죄가 됐습니다. 뭐 일부 좀 풀려나시는 분들도 사실 최근에 지금 뭐 풀려나고 있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이 불법의 행위들 반드시 진상조사해서 반드시 처벌받도록 해야 되는 과제가 우리에게는 지금 남아 있습니다.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끝까지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첫 번째 거는 이제 이 방심위가 MBC를 과징금으로 중징계한다. 최고 수위이고 앞으로 채널 허가 받을 때 엄청난 감점 요인으로 될 수 있는 사안을 이렇게 대충 정권의 아무튼 정권을 향한 결정을 했다. 바이든 날리면 사태 또 저희가 짚어봤고요. KBS에서 결국 이 세월호 다큐를 연기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작진들이 반발하기도 했고, 세월호 다큐가 총선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유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4월 18일자 원래 예정돼 있었던 그렇습니다. 다큐였었잖아요. 근데 총선은 4월 10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 진짜 황당하던데. 그 혹시 MBC 방송 준비되어 있으면 방송 한번 보시죠. KBS가 당초 4월 중하순 방영을 목표로 제작 중이던 세월호 참사 10주기 다큐멘터리를 해당 시기에 방송하지 않기로 하고 이 같은 방침을 제작진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다큐 인사이트 제작진은 세월호 10주기 다큐멘터리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방송 시기를 미루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사내 PD협회 회원들에게 공유한 글에서 이재원 제작 1본부장이 세월호 다큐에 대해 6월 이후 다른 재난과 엮어 시리즈로 만들라고 했다며 제작진은 부당함을 호소하며 답변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4월 방송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본부장은 세월호 10주기 다큐가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제작본부장이 문제인 것 같긴 한데 제작본부장도 매우 유명한 분이라고 저도 뭐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뭐 6월에 다른 재난 참사 이런 것들과 같이 엮어서 엮어서 만들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실제 총선에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해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총선 영향을 줬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설날 저희가 재방송을 봤던 KBS 대담. KBS 대담이 딱 60일 전입니다. KBS 대담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고 세월호 다큐는 총선 후입니다. 총선 후 8일인데 이게 어떻게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그러면 KBS에서 재방송까지 했던 KBS 대담은 김건희 특검법이 지금 다시 재발이 되기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김건희 디오르 파우치 명품백 수수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70% 이상이 지금 문제 있다. 대담 보도도 문제 있다라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방송은 재방송까지 했으면 이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려고 한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게 선거에 미치려고 영향을 끼쳐놓고 근데 중요한 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도가 없습니다. 언론 보도는 당연히 정당의 공천 과정, 그다음 3월, 4월 그리고 4월 달에 4.3 제주항쟁도 있고 그리고 몇 주기의 이슈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보도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은 9시 뉴스든 KBS 보도에 문을 내려야죠. 간판을 내려야죠. 총선에 앞두고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의 실정 그리고 야당의 정책 공약
그리고 민생을 돌보는 이슈들 어떻게 국민들을 위해 끌고 가고 있는지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지 언론은 권력 감시 기능이 있고 예. 보도를 해야 되고 예. 이것들을 그러면은 다 영향을 미친다 보도하지 말아라라고 한다는 것은 세월호 방송을 그냥 입틀막하는 거라고 보여져요. 예. 세월호의 진실을 가리고 싶어하고 예. 세월호를 추모하고 세월호를 기억하는 예. 기억하는 분들의 목소리 알려지는 거를 막기 위해 세월호 10주기가 사실은 박근혜 탄핵의 계기가 됐거든요. 예. 국민적인 참사에 대한 아픔, 안전사회를 위한 예. 국민들의 약속, 이 마음들이 터지면서 탄핵 촛불로 됐는데 예. 그거에 지금 미리 짐작해서 예. 두려워서 그런 건지 예. 근데 보도의 내용이나 이 기획들은 사실은 그렇게까지 관심 있게 크게 이슈화 될 내용이 아니라 10주기를 예. 기억하고 네. 기념하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안전을 생각하는 그런 걸로 저는 기획되리라 생각을 했던 건데 예. 못하게 막는 게 오히려 더 큰 네.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부끄럽지만 10년 전에 예. KBS에서 이미 예. 세월호 가족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줬어요. 당시 그 예. 세월호 가족들이 아직 이렇게 아이들을 예. 육지로 못 찾아 있던 팽목항에 가족들이 있었고 이미 시신을 수습한 예. 가족들도 있었고 예. 그래서 국민적으로 하루하루를 애가타하며 예. 이렇게 아이들을 지금 이렇게 데려오는 거를 예. 그 시기에 사실은 KBS에서는 정치부장님이 예. 교통사고에 빗대서 예. 예. 사적인 자리에서 했던 게 이슈가 됐어요. 예. 예. 그래서 팽목항에서 가족들이 유가족과 세월호 가족들이 전부 영정을 들고 KBS에 항의 방문을 왔었어요. 아. 그래서 KBS 사장이 나중에 이제 청와대까지 행진을 하셨는데 예. KBS 사장이 현장에 와서 고개 숙여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부장은 그때 사퇴를 했고요. 예. 예. 또 KBS 보도로 그렇게 보도한 부분에 보도로 한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을 갖고 예. 발언한 거에 대해서도 정말 크게 사과를 하고 예. 그리고 다시는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까지 했거든요. 예. 근데 이번 지금 세월호 10주년 기념 다큐를 예. 다시 방송을 막는 거 자체가 우리 세월호 가족들을 예. 지금 2번 상처 주는 진짜 생 가슴에 그냥 소금을 뿌리는 예. 그런 상처를 주고 있는 너무너무 큰 가해지요. 이거를 보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예. 너무 큰 상처를 주고 있는 행위입니다. 매 정권 때마다 공영방송이 이렇게 늘 문제가 되었던 게 한두 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참사를 대하는 방식, 태도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한 것이잖아요. 특히 민영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 이런 거 만들으라고 있는 회사인데 참사 유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또 참사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그간 10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해서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케이블에 있는 무슨 뭐 영화 채널이 조명하겠습니까? 뭐 24시간 현안 따라가기 바쁜 보도 채널이 그 분들을 주시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다큐멘터리가 일단 시청률이 안 나오고요. 돈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요. 응당 해야 할 일이고 알아야 되는 주제이기 때문에 공영방송 같은 곳에서 우리의 수신료로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 공익적인 부분이 있으니까요. 근데 공영방송에서 이걸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총선에 영향을 준다. 이거는 공영방송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부정하는 거 아닐까 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맞습니다. 그 공영방송만이 네. 그리고 꼭 해야 할 기본적인 사회적 책무인 거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큰 재난 위기 그리고 사회적 참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10년 예. 이후에 생존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동안 어떻게 극복해 왔는지 네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만큼 안전한 사회로 변화가 된 건지 사실은 깊이 있게 심층 다큐를 하고 예. 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얼마나 성숙했나 예. 점검해 볼 수 있는 공영방송만이 해야 될 꼭 예. 중요한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요. 예. 그리고 10주기라는 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10주기, 20주기, 30주기 다시 되돌아보며 예. 얼마나 진전되어 와 있는가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또 다른 이태원 참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윤석열 정권에서 앉힌 박민 사장과 그리고 네. 박민의 최측근 이 본부장 그리고 뭐 뉴라이트에 가까울 만큼 좀 신념적으로도 좀 뭐 직원들과 배치되는 임명동의제를 통해서 뽑히지도 않았고 예. 그런 분이 지금 뭐 거의 방송을 본인의 사유화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예. 사적 결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총선 이후에 또 제기되고 있는 네. 이태원 예. 특별법에 대한 부분들도 네. 나름 정무적으로 고려한 거 아닌가 음. 싶다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예. 이 배경을 제가 봤을 때 이건 뭐 추측입니다만 대형 참사가 발생하고 유가족들이 당연히 이제 고인이 되신 분들을 위해서 유가족들이 뭐 집회를 하거나 추모 공간을 마련하는 문제를 두고 늘 정치권과 대립하거나 정부와 대립을 해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 유가족들을 마치 어떤 사람들은 유가족들을 너무 정치 집단쯤으로 여기거나 오해하는 그런 기저에 깔려있는 가치관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총선 때라 안 된다. 정치적으로 영향을 마치 줄 것 같다는 뉘앙스잖아요.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다큐가.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를 바라보는 시각도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도 세월호 예, 이후에 우리가 그만큼 국민적으로는 성숙해 있지만 이태원 특별법을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진상을 규명하자. 사실은 서울 수도권의 가장 안전한 대한민국 예.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는 총기도 없고 예. 그리고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은 밤에 돌아다녀도 외국인들이 가장 안전한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곳에서 엄청난 참사가 벌어졌는데 이에 대해 책임진 장관 하나 없고 탄핵을 시켰으나 여전히 일을 하고 있고 거부했고 그리고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진상규명을 하자. 왜 우리 아이의 시신이 왜 이 병원에 있지 않고 왜 여기로 옮겨져 있는지 왜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는지 왜 경찰은 그때 적시에 투입돼서 도로를 따로 우회하거나 교통지도를 하지 않았는지 왜 구청은 그 전해에도 길을 따로 열고 따로 행정지도를 다 해왔는데 왜 이해는 그렇게 안 됐는지 이 진상을 규명하자는 거 진상규명이 어떤 정권의 유불리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유족들이 아픈 이 상황은 결국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거든요. 대한민국의 국가 행정을 운영하는 행정부처에 책임지는 사람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어떤 공무원들이 어떤 공적 지휘 단계가 왜 이 결정을 유보하고 안 됐는지를 점검하고 진상을 규명해야 이후로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부족한 점이 뭐였는지 개선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 특별법 또한 통과시키지 않은 이 정부에서는 사실은 세월호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KBS는 알아서 충성해서 알아서 이렇게 사장을 바꾼 윤석열 대통령의 이 의중이 언론의 말할 자유, 언론이 알려야 될 권리 그리고 10주기, 세월호 10주기를 정말 국민들은 궁금해하는데 그것마저도 차단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입틀막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10년이 됐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참사에 대해서 국민 각자가 추모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깊이 또다시 한번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기억할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권리들을 다 막겠다는 걸로 보여줘서 이게 선거와 여기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태원 참사 얘기까지 저희가 좀 해봤고 KBS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내용도 짚어봐야 되는데 사실 이번 주를 관통하는 주제 중에 굉장히 이거 뭐 어떻게 보면 의아한 부분입니다. KBS 박장범 사장이 죄송합니다. 박장범 사장이래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죄송합니다. 사장까지 올라가셨네. 박민 사장이 들어오고 나서 박장범 앵커의 9시 뉴스 그곳에서 불공정 보도로 거론됐던 여러 보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거에 기자들과 앵커들이 했던 보도를 이거 불공정했다고 살해를 하고 9시 뉴스에서 사실상 표적으로 때려박았거든요. 그런데 그 보도 중에 하나
그 오세훈 처가 땅 보도, 그때 뭐 생태탕 논란이든지 뭔지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보도를 한 게 불공정 보도라고 얘기했던 KBS를 상대로 그 보도를 했던 기자가 법적으로 뭐를 했다고요? 이거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그 KBS 박민 사장이 취임을 했습니다. 취임을 해서 가장 큰 일성이 대국민 사과였고요. 대국민 사과가 지방선거 과정에,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 오세훈의 어쨌든 비의 의혹 그리고 땅 투기 의혹에 대한 KBS의 탐사 보도인 거죠. KBS 자체의 취재팀이 보도했던 내용을 박민 사장이 오자마자 불공정한지 아닌지의 어떤 결정도 정부 부처로든 뭐 내부적으로의 문제 제기든 취재 과정에 있어서의 뭐 편파적이거나 뭐 고의적이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게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박민이 오는 날 사과를 했어요. 그냥 스스로 한 거예요. 네, 자기가 그냥 사과를 했어요.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임이라고 이제 보여준 거죠. 근데 그게 정부 여당의 오세훈에게 불편했던 보도를 갖고 사과를 했고 그날 밤 또 박장범 앵커가 그날 바로 바뀌었거든요. 이소정 앵커를 날리고 박장범 앵커가 첫 보도를 하는데 그동안 KBS가 국민 여러분께 뭐 왜곡 보도, 편파 보도를 했습니다. 하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한 보도의 첫 보도가 오세훈 생태탕에 대한 보도가 잘못됐다라고 보도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지방선거 과정에 KBS를 취재하고 KBS 내부 구성원들이 나름 취재팀을 구성해서 며칠에 걸쳐 보도를 했고 그리고 사실관계에 맞는지 다양한 확인을 했거든요. 현장도 가고 현장에 측량을 갔던 측량에 참여했던 당사자들까지 다 인터뷰를 땄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간 장소 식당에 가서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ABCD의 취재 과정에서 모든 것들을 점검하고 그리고 내부의 데스킹을 통해서 그래서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나름 그 최선을 다한 그다음 반론권도 보장을 했고 그게 이제 제가 기억합니다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기했던 뭐 생태탕집을 갔네 안 갔네 오세훈이 직접 갔나 안 갔나를 뭐 보도한 거였죠. 이 맥락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맞습니다. 이쪽 KBS 기자가 보도한 내용은 실제 뭐 당시 뭐 측량 팀장을 취재하거나 실제 인터뷰를 탔던 내용에 대해서 이 보도가 불공정하다고 KBS가 낙인을 찍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사의 보도에 대해 진상규명 과정도 없이 잘못된 보도라고 단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문제는 내부의 기자, 이 취재팀에서는 잘못됐다라는 것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를 신청했습니다. KBS 직원이 KBS 기자가 내 보도 잘못됐다고 한 우리 회사에 이거 다시 정정보도해달라. 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초유입니다, 이거는. 검색도 해보고 지금 우리 다른 박사님이랑 해외 사례도 찾아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없어요, 이런 사례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게 흰색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흰색인지 아닌지 검증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흰색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부의 프로세스, 보도의 절차와 과정에 공정성이 있으니 보도가 됐는데 갑자기 사장이 바뀌어서 바뀐 앵커가 이거 잘못됐다. 이 보도 잘못했어. 검은색이었어. 라고 사과를 한 거예요. 이렇게 보도한 당사자들은 우리 잘못되지 않았어. 아니야. 왜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라고 다른 기구, 제3의 기구에 정정보도를 신청한 상황이어서 보도 듣도 못한 KBS 내부에 KBS만 아니라 언론 역사상 보도 못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나름 저는 또 내부의 기자분들이 기자 정신,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고자 보도를 썼던 기자들이 옳지 않다. 내부에 이제 저항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래도 희망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뉴스였고요. 그리고 이거를 또 보도한 게 KBS는 보도를 안 했죠. 자사 보도니까. MBC만 또 유일하게 이 보도를 했습니다. 또 MBC만. 사실은 특이한 뉴스거리로는 특이해요. 왜냐면 뉴스는 개가 사람을 무는 거는 보도 가치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은
그렇죠. 네, 아주 특별한 사건이니까 그렇죠. 사건 사고의 뉴스가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언론계에 있어서 이런 보도는 예. 사실은 이런 사건은 드문 사건입니다. 보도에 예. 가치가 있는 사건입니다. 보도 예. 밸류가 있는. 예. 그러함에도 다른 모든 방송에서는 예. 뭐 보도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이 뉴스 아이템으로는 정말 내부에서 이렇게 저항하고 자사 보도를 이렇게 정정 보도까지 청구해 예. 하는 이슈가 되는 건인데 예. 또 보도가 안 되고 있어서 예. 이것 또한 또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원래 바쁜 기관인데 네. 굉장히 바쁘죠. 바쁜 기관인데 이번 정부 들어서 언중위가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이 제소권 말고도 또 판단해야 되는 게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직에서 야구봤다고 했지 사직구장에서 야구봤다고 한 거 아니다. 또 이것도 언중위에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언중위로 간 거 그렇죠. 아니었나요? 네, 그랬다고 네. 보도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쪽에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언중위는 매우 바쁘네요. 참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아무튼 초유의 일입니다. 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조금 관망하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것도 재밌겠습니다. 네, 결과 나오면 다시 또 예, 방송할 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사실은 제가 프리뷰 시간에 다룬 내용이긴 한데 야 이번에 또 그 입틀막 건이 보도가 됐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희가 몰랐는데 2월 1일에 있었던 민생 토론회 얘기가 어제자로 알려진 거더라고요. 근데 네. 어쨌든 보도 시점은 2월 21일이니까 이건 무슨 진짜 이제 입틀막이라는 표현이 이제 일상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매우 씁쓸합니다. 이 내용도 함께 볼까요? 네, 그 제가 준비한 것은 예. 그 KBS, MBC, SBS에서 사실은 강성희 의원 예. 입틀막 사건 때는 보도를 했거든요. 예. 그리고 문제는 그 PPT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 KBS, MBC, SBS 중에 예. 카이스트 졸업생 예. 입틀막에 대해서는 MBC에서만 정확하게 보도를 했고 SBS하고 KBS는 입틀막을 했는데 굳이 알고 보니 예. 진보 정의당, 녹색 정의당 대변인이었다. 알고 보니 왜 근데 그걸 알아야 되는지 예. 졸업생이거든요. 예, 졸업생 예. 신분으로 졸업 가운을 입고 예. R&D 예산 왜 삭감했느냐라고 이야기를 질문을 하는 예. 그런 학생이었는데 예. 제목 자체를 예. 작게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음 장 그 보시면은 예. 그 녹색 정의당 대변인이었다를 자막으로 크게 띄어요. 그러니까 끌려간 졸업생을 사실은 보도해 주는 게 맞는데 아니 왜 녹색 정의당 대변인이면 그런 말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더 하나 이재명 대표 살인 미수 예. 암살 시도 테러 때는 예. 정당법에 따라 예. 정당 정치적 신념 예. 정당을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비겁한 변명으로 피해자인 정당과 당대표가 그 사람의 정치적 신념과 예. 배후를 알고 싶어서 밝혀달라고 했음에도 예. 위장 가입한 것만 예. 민주당 최근 가입한 것만 공개를 하고 예. 원래 정체성인 정당에 대해서는 예. 정당법 위반이니 공개할 수 없다라고 했거든요. 예. 근데 그거에 언론도 같이 동참을 해서 보도를 안 했어요. 예. 그런데 카이스트 졸업생의 입틀막 사지를 끌려 들려서 나갔는데 이 뉴스에 굳이 녹색정의당 당원 대변인이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뭔지 경호처가 그러면은 끌고 나간 걸 정당하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 이거를 물타기를 거꾸로 해주고 있는 보도를 KBS랑 SBS는 했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 뉴스가 됐던 우리 그 소아청소년과 이면택 회장님, 이면택 회장에 대한 입을 틀어막고 끌려가는 것은 MBC만 보도했고요. KBS하고 SBS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상습적인 지금 재반복으로 이어지는 입틀막 사건들이 국민적으로 지금 공분하고 분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입틀막에 대해서는 지금 세 번째인데 보도조차를 어젯밤에 메인 뉴스에서 하지 않았고 MBC에서만 지금 보도를 한 상황입니다. 저도 그 언론사를 여러 곳 다녀봐서 이럴 때 언론사가 가장 편하게 핑계를 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우리 그거 어디에서 뭐 지적하는데 시민단체에서 지적하고 누가 지적하는데 우리 보도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보면 뭐 갑자기 6시 반 뉴스에 단신 처리하거나 뭐 10시 5분짜리 뉴스에 단신 처리하거나 해서
어찌됐든 우리 전파 타서 우리가 보도한 건 맞음. 그런데 우리가 지적하는 거는 흔히 메인 뉴스라고 부르는 8시 뉴스나 9시 뉴스 꼭지에 아예 그 퀴시트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지적을 하는데, 아니다, 우리 아침 뉴스에 단신 처리라도 했다. 그럼 보도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시사 프로그램 대담하는 거에 그 진행자의 질문에 또 끼워 넣어줘요. 패널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그렇죠. 했다라고 하는 면피용으로 그렇게 그게 이야기를 가장 하는 이제 거죠. 편한 핑계죠. 네. 근데 아마 이제 아까 말씀하신 KBS, SBS 이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보도했다, 단신 처리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뭐 네, 메인 네. 뉴스에 안 했으니까. 지금 뭐 언론들의 모습이 그 강성희 의원의 입틀막 사건 이후 물어봐야 됩니다. 예, 경호처에 대해 징계했는지, 예, 경호가 프로토콜에 맞게 매뉴얼대로 한 건지, 소리만 지르는 게 과연 예. 위해 요인이 있는 건지 언론들이 묻고, 그리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줘야 권력에 예, 대한 감시, 비판, 견제의 기능을 하라고 언론이 있는 건데, 예, 예. 그냥 대통령 심기 경호하라고 언론사 유지가 되고 있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 언론의 모습은 어떤지 제대로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지금 다시 카이스트 졸업생 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고, 예. 그리고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예. 그래서 반복되고 있는 경호처의 행태가 예. 과연 정당한 건지, 예. 그 경호의 원칙에 맞는 건지, 예. 그리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예. 이렇게 사지를 들려나가고, 예. 그리고 구금하는 게 맞는 건지, 예. 언론들은 좀 제대로 이렇게 감시, 비판, 그리고 질문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더 조금 아쉬운 것은 예. 이 반복되고 있는 이 대통령의 불통, 예. 그리고 대통령이 가는 행사마다 또 이유로 재발될 수 있는 건데, 기자 여러분이 다음에 질문할 때 기자들 입은 틀어막지 않을까요? 당신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른 분들 예. 또한 이게 지금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예. 이런 폭거를 저질렀는데, 예. 졸업식의 졸업생 주인공한테도 이런 행태를 자행했고, 예. 또 의사, 소아청소년과 의사, 예. 의사 진영엔 본인 지지자이기도 하지만 그건 무관하게 누가 됐든 발언하는 자를 이렇게 끌어내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거, 더 이상 저는 참아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네. 맞는 말씀이고, 그 도어 스태핑이 중단됐던 가장 큰 배경으로 작용한 사건이 그 MBC에 있는 모 기자가 기자 유감이라는 책을 냈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통령 뒤통수에다 대고 막 질문했죠. 좀 소리 고성이었나? 아무튼 반박성 질문을, 대통령이 불편해할 만한 질문을 던졌는데, 그때 당시에 대통령실 어디 뭐 비서관하고 언론 비서관이었나? 거기랑 막 싸우는 장면도 노출되고, 그게 굉장히 그 기자들 사이에선 화제였지만 국민들에게도, 그걸 지켜본 일반 대중들에게도 상당 부분 저런 기자가 있었어? 라는 평가도 있지만 저건 너무 대통령한테 무례하다라고 생각했던 분들도 있을 법해요. 근데 기자가 그런 거 하라고 원래 있는 그렇죠. 직업이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은 뭔가 계획되지 않은 사람이 계획되지 않은 질문을 하거나 계획되지 않은 목소리를 대통령 앞에서 피력한다는 것조차 거리가 가깝든 멀든, 심지어 이면택 회장처럼 토론회장이 아니라 외부 공간에서 하든 말든 그냥 무계획적인 건 다 입을 틀어 막아버린다. 이것도 또 비유하자면 이건 무슨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아닌가.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저도.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그 상식이 무너져서 평생 듣도 보도 못한 이슈들이 진짜요. 계속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 계속 생기는 이슈 하나하나마다 대통령이 불편해, 예. 대통령이 듣지 말았으면 좋겠어, 안 예. 봤으면 좋겠어, 예. 이런 것들을 전부 가리고 없애려고 하고, 예. 그리고 치우려고 하는 거, 민주주의가 아니거든요. 독재 국가거든요. 독재 국가 때도 사실은 현수막 두르고 머리띠 두르고 지나가는 길에 소리라도 지르고 외치고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약간 백골단의 귀환 아닌가? 예. 경호처가 하얀 모자 쓰고 하이바 쓰고 예. 미리 사지를 몽둥이로 예. 사지를 들고 끌고 가고 감금하고 예. 그리고 행사 끝나고 나면 다시 풀어주고 예. 이런 것처럼 백골단의 귀환이 결국 경호처인가. 예. 그래서 전두환 독재보다 더 잔인하고 더
그리고 그 당시에 학생들은 다수가 예. 그리고 뭐 쇠파이프나 화염병을 갖고 데모를 했다라고 하면 예. 그냥 맨몸에 예. 목소리만 지르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묻고 싶어요. 멀리서 대통령 화이팅! 소리를 질러요. 데시벨이 좀 높아가요. 예. 대통령님 맙니다! 뭐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거는 입틀막 안 할 건가요? 파이팅이라고 하면 안 할 수도 있죠. 다 입틀막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끄러우면은. 그러니까 도대체 예. 무슨 말을 예. 어떻게 하든 예. 지금 불편한 소리는 모두 듣지 않겠다. 그렇죠. 예, 이게 저희가 직선제로 뽑은 대통령인지 예. 정말 어디 이렇게 왕조 시대의 군사 독재가 아니라 왕을 모시고 사는지. 근데 왕조 시절에도요 예. 신문고가 있었습니다. 음. 예, 소리를 내라. 예. 북을 두드려 예. 국민들의 감청을 했거든요. 예. 예. 청원이 있었거든요. 청원 제도가 있었거든요. 아. 목소리를 내라라는 게 음. 왕조 시대에도 있었다라는 거 우리 네. 잊지 말아야 되고 지금 민주주의 대한민국 얼마나 발전된 민주주의 피와 땀과 우리 모든 국민들의 투쟁으로 만든 역사 아닙니까? 우리 네. 헌법 전문에 써 있어요. 예. 예. 대한민국 민족들은 항거하며 싸우며 여기까지 만들어 왔거든요. 항거하며 싸우는 자들에게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우리 헌법에서는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집회 시위의 거리가 아닌 행사장에서의 목소리마저 이렇게 탄압하고 이틀막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만이 아니라 다 무너진 현상입니다. 게다가 이건 집회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걸 네. 이제 1인 시위로 규정을 하면 제가 아는 그 집시법 테두리 안에서도 봤을 때 1인 시위도 확성기를 가지고 일정 부분 데시벨이 법적 허용 기준을 넘어서지 않으면 업무 방해 혐의로 연행할 수도 없습니다. 자유입니다. 자유. 네, 할 하도록 수도 하고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1인 시위로 고성을 질렀다 한들 그 기준에 부합하지도 않을 뿐더러 2인 이상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집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실 경호처가 뭐 심지어 뭐 고발도 당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법적 처벌을 받을진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서 강변하는 그 경호에 관한 법률, 대통령 경호에 대한 법률 이런 걸 근거로 두고 있던데 그게 국민의 기본권을 우선하지 않아서요. 뭐 독재 정권에서 예. 공포 정치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현상이고요. 이거에 대해 언론들은 문제 있고 그리고 왜 이렇게 경호가 예. 과잉 경호를 하는지 예. 과거 경호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 아니, 보도할 아이템이 충분하지 않나요? 예. 질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왜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는지. 위원장님 불법 경호라고 해주십시오. 불법 경호입니다. 불법 경호. 저는 과잉 경호가 아니라 이건 불법 경호라고 생각합니다. 불법 경호고 그리고 예. 어쨌든 경호처장 당장 예. 좀 사퇴시켜야 되지 않는가 싶은데 애지가 이미 예전역에 사퇴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권의 특징은 예. 그렇게 불법 경호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들을 예. 오히려 발탁해서 총선에 출마시키고 과거에 이렇게 대법원의 판례까지 예. 국정농단, 국정원 댓글에 개입했고 예. 거기에 유죄가 된 사람들까지 다 원상복귀시켰거든요. 특별사면 예. 해줬고 예. 그러니 이 나라 지금 정치가 이렇게 되니 대통령 경호처에 예. 불법 경호하는 사람들 이후로 무슨 자리 갈까 뭐 기대하고 이렇게 더 열심히 예. 좀 국민들을 이렇게 사지를 끌어당기고 예. 입을 틀어막고 그런 거 아닌가 참 걱정되는 대한민국입니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허용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져서요. 그렇습니다. 네. 대통령께서는 그 뭐 카이스트 학생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대통령이 통할하고 통솔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서 경호처장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다고 보여지고 뭐 지금 어떤 분은 우리 손정민님 대통령 고막까지 경호하냐 막 이런 이제 비아냥도 주시는데요. 맞습니다. 대통령 심기 보좌하고 고막 경호하라고 그 사람들 우리가 월급 주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김용현 경호처장은 디올백 수수 사건 때부터 대통령실의 경호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업무 자체에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지금까지 대통령이 감싸고 돌고 있는 것도 저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 박영선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위원장과 함께 언론에 대한 문제점 또 그 언론을 통해서 들여다본 각종 현안들까지 저희가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다양한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선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